실은 법원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네, 한편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경기 화성 간척지에 사람이 살지 않은 벌집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쭉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이 됐습니다.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일단 어떤 점을 법원에서 좀 고려한 건지 좀 들어볼까요? 예. 이례적이긴 해요. 그런데 예. 이게 또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고 법원이 실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다 그래서 네. 돌연사 이상하다. 그다음에 구속 만기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석방? 좀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보석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재판부가 그 판단한 배경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먼저 이제 병보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당뇨, 돌연사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게 어쩌나 저쩌나 이제 구속 연장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기간 갱신이 불가능해요. 다 했기 때문에 세 번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9일이면은 다음 달 9일이면은 석방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재판 상황 봐라. 반도 진행을 안 했다. 재판부 변경돼 가지고는 심리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있냐 그러면서 석방을 주장을 했어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은 증거 인멸, 증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뭐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300억대 이제 횡령이랑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부분이 이제 뇌물죄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다스가 실질적으로 누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기초였는데 네. 어떤 그 쟁점의 단초가 됐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스의 여러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가지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 증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유를 받고 증언을 번복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를 했던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병보석 그거는 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태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재판은 절반도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음 달이면은 어찌가 됐건 뭐 석방을 해야 돼.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나가면 누구든 만나고 자유롭게 그렇죠. 전화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석방을 하면은 주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검찰이 염려하는 그런 증거 인멸 가능성은 지금 석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아. 이렇게 실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재판부로서도 예. 최근에 황제 보석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방어권 보장과 검찰이 우려하는 문제를 불식시키기에 적합하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부 허가라는 게 글쎄요,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례적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근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혐의가 뭐 수십 가지잖아요. 뇌물도 있고 횡령도 있고 직권남용에다 수십 가지가 돼요. 사건이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다 또 재판부가 변경돼 가지고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금 반도 진행이 안 됐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만기 전에 대부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는 뭐 보석을 허용해주고 석방을 해줄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거지 이게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고 그 법원이 붙인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평이죠. 사실상 자택 논현동 자택 구금 상태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주거가 제한돼요. 논현동 자택에만 있어야 되고 집안에서만. 네, 예. 그리고 외출이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뭐 진료를 받을 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거나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됩니다. 배우자, 직계 혈족, 그다음에 변호인만 만날 수 있고 예. 전화도 그런 사람들하고만 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매일 이런 상황을 경찰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석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역시
지켜야 되는 예, 근데 이런 부분이겠군요. 통신 제한이라는 게 만약에 다른 사람 전화를 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까지는 또 잡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제한을 한다 그렇다도 뭐 법원으로서는 어떤 최선의 그런 방책을 세운 거지만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구멍은 그러니까, 생기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어요. 외부인 접촉 같은 경우도 집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계속 들어간지 안 지켜.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겠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군요. 예. 예, 그 법원이 검찰을 향해서 또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별도의 당부 사항을 좀 남겼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이 검찰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보라 이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석방이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검찰 관할이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와 대화를 보고 회고해라 지금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검찰에 대해서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를 보라 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이명박 보석에 대한 어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그런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또 법원이 병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또 명백히 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뭐 법정 구속 기간을 감안을 해가지고는 주 3회, 4회 이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기억을 반추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변호인과의 전략을 짜는데도 이게 뭐 부실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다고 보면은 법원에는 이게 범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내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받고 생각을 하고 좀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한다면은 이거는 또 이제 오히려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이거는 또 진실을 밝히는데도 또 이렇게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는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석방을 하고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니까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을 한다면은 또 다시 이게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번 석방이 됐다가 구속이 된다면은 그거는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보석 보전금이 이제 1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청자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10억이면은 그 중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라고 궁금해할 텐데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산정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왜 1,00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석을 받고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는 거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게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같은 조건일 때 돈이 많은 사람이면 보증금을 내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 보증보험증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소정의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 가서 납부를 하면은 거기서 증권을 발행을 하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검찰에다 갖다 내면은 그 다음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민사상 뭐 어떤 가압류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이를 내서 이거를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석보증보험료율 1%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보험료율이 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딱 1,000만 원인지는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그 정도 금액을 납부를 해야지 이게 보증보험증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검찰에 갖다 내고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지금 검찰이 보전 조치를 취해서 전부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시영 씨가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낼 돈이 없는 상태란 네, 얘기고 아들인 이시영 씨가 대신 냈다. 그게 가능한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뭐 예, 직계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 보석 보증금으로 10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처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1억 정도를 예.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10배가 나왔잖아요. 10억이면은 뭐 어떤 죄질이라든지 그 증거 인멸 가능성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10억이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 일반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오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과한 조건들이 이게 그냥 사실상 이제 어떻게 뭐 자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감시하는 게 아니지 않냐. 아까 철저한 감시를 요청할 때는 그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검찰한테 이걸 어떻게 감시하라는 건지 그 요청도 방법적인 걸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경찰을 통해 가지고는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설마 이거를 어기고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는 재판부에서는 매일매일 경찰한테 보고를 하라 이런 거를 내린 거고 심지어 병원 갈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병원도 같이 묶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게 거주지로만 한정을 한 거잖아요. 네. 병원 갈 때도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시영 씨를 만나기로 왔다 하고 들어가는 거면 모를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사실상 나가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근데 보입니다. 안에서 차 타고 나가면 모를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나가도 계속 차만 탈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내릴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어쨌든 이제 계속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님 계속 짚어주신 게 이제 절반도 채 진행을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이 재판 속도에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좀 보시는지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에 항소심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은 이거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1심에서는 증거 동의를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법리적으로 놔두겠다고 했는데 15년이 선고가 나고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사실상 그 법리상 다툼이라는 게 증거가 다 충분히 구비된 상황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또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가 증거 동의했던 그 증인들에 대해서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는 법정에서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또 송달을 했어도 받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회피를 하고 출석을 안 해서 지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측에다가 소재 파악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재판이 공전되면은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강제 구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2심도 나왔는데 2심에서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 전략을 피지 않겠냐는 어떤 뭐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연성이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건이 뭐 하나하나 다 지키기에는 사실 뭐 이례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한 달 있다가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을 썼던 거는 한 달만 버티면 나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보석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석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전략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김윤옥 여사와의 이런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보면은 그러면 뭐 사실 1심에서도 이쪽이 패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패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좀 뭔가를 했다는 걸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뭔가를 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낯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이게 재판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내가 방어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걸 계기로 구치소에 좀 수감돼 있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구속을 하고 석방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거예요. 뭐라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한 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재판이 지금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계류돼 있는데 일단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는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새누리당 공천개입과 관련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석이라는 거는 미결수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뭐 미결로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를 해가지고는 뭐 방어권을 보장함이 타당한다,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년형 선고받은 부분 있잖아요. 확정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형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 이거는 무의미하고 실익이 없다. 예, 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박 대통령하고는 대통령 사안이 입장에서도. 좀 예. 달라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이런 거지.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직 대통령이고 뇌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구금된 상태로 있냐? 네. 막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가보면 지금 뭐 비슷한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은 집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화성시 우정읍에 가면은 지난해 가을부터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집들이냐? 예. 우리가 벌집 주택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생긴 그런 이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막 그런 집들 같은 게 네. 지금 지금 화면에서 화면에 보는 저희 것처럼 나오고 무슨 있는데요. 뭐 창고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은 똑같이 저런 생겨요. 집들이 확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또 사람은 계속 거주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령 집이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가을부터 저런 주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즈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수원 공군 비행장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원 공군 비행장이 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저기에 대해서 그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보상을 내줘야 되는 문제가 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땅값 보상을 위해서 일부러 지었다.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의도는 저희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별장으로 해당이 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궁금한 거는 현행법상 이거를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분류하는 어떤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일반 주택이라고 본다면은 재산세를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그 과세 표준에 만약에 시가 6천만 원 이하면은 1000분의 1만 내면 돼요.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별장으로 보게 되면은 1000분의 40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최대 40배네요. 예. 40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과세하면은 이런 현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차피 사람이 안 살고 저렇게 집만 지어놔서 별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별장이냐 아니면 일반 주택이냐 그 구분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일단 별장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수도권이 있어야 되고 아니어야 하고. 뭐 대지 면적이 26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 이걸 다 포함해야 돼요. 이걸 다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성시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묶이고 수도권이긴 하죠, 있거든요. 경기도니까. 예, 그러니까 별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를 또 확실하게 별장이다 보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뭐 지역이라든지 주거지와의 거리, 주위에 휴양시설이 있는지 누가 이용을 하는지 주택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별장이라고 보고 재산세에 대해서 별장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상을 노린 세력이냐 아니면 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냐를 좀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시 당국에서 애초에 이제 저런 집을 짓는 것을 막는 거는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의도가 좀 불순해 보이니까 예, 예. 이걸 좀 파악해 보겠다는 부분인 예, 건데.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는 이게 예. 어떤 뭐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공항 비행장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때하고 그다음에 이전 시기의 건축 시기하고 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다음에 보상비가 만약에 낮을 것이라는 소문이 되고 투기 세력이 유입을 하면은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좀 이런 문제를 방지를 근데-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 이게 확실하게 그런 중과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크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는 뭐 지금 주말에 그냥 뭐 하려고 그냥 잠깐 그 휴양 위해서 해놓은 건데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 그거는 사실 뭐 부분이기 저기 때문에. 이전돼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그 상실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기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건데 뭐 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이슈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